안녕하세요. 고용순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빅포카의 저자 신현주 박사님과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은 교육학, 인지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이 밝혀낸 이론을 통해 공부를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천 명의 학생 및 직장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축적된 실전적 노하우가 함께 잘 녹여져 있습니다. 공부의 본질에 그 어떤 책보다 가깝게 다가섰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부는 재능인가 노력인가? 기억은 무엇이며 어떻게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목표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을까?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해야 공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메타 인지가 무엇이고 공부에 왜 중요한가? 독서가 왜 필요하고 그 효용은 무엇일까?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인가? 완벽한 공부법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공부 지침서입니다. 저는 완벽한 공부법이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 작가님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사실 지난번에 녹음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녹음이 안 됐어요 하나가. 예. 저희가 2주마다 만나는데 예. 또 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랜만에 또 사연이 온 게 있어서 네. 벌써 제가 이 이메일 다시 보니까 이 사연이 온 지가 한 달이 넘었군요. 참 시간 빨리 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항상 이제 여러분한테 힘을 주었던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그거에 우리가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시리즈. 네. 그 시리즈에서 이제 공감을 많이 얻었던 친구가 또 이메일을 아주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친구의 이메일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이랑 비슷한 상황인 이 친구랑 비슷한 상황인 친구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또 좀 구체적인 방법론도 좀 얻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고 작가님이랑 함께 이 친구의 사연에 중간중간에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네.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좀 얘기도 하면서 또 오랜만에 또 으쌰으쌰해서 우리도 다 바뀔 수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주행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준 박사님, 고영성 작가님. 예전에 박사님께 메일로 여러 번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던 박사과전 WS 군입니다. 작년 여름까지 SS 이 친구 이름이 그 SS거든요. 네. 작년 여름까지 메일을 주고 받다가 정말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드릴 겸 안부 인사드릴 겸 메일을 드립니다. 이 친구 완전 이제 논문처럼 보내 논문처럼. 1. 인트로. 누가 박사과정 아니랄까봐.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생 공부를 알게 되고 신 박사님을 알게 된 지 약 1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박사님과 고 작가님의 명언들을 곱씹으면서 제 인생에 나름의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겠지만요. 우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만약 1년 전 우연히 박사님께서 했던 대학원생을 위한 강연, 건국대 강연을 가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에서 했던 건국대. 500명 왔던 그게 참 진짜 명강이었죠. 왜냐면은 제가 교수님들 욕을 그렇게 했는데 교수가 3분이나 계셨어요. 맞습니다. 야, 진짜 옛날 때군요. 예. 이제 옛날이죠. 그게 벌써. 아무튼 저는 근데 맞아요. 뭐 제 강연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SS 군이 그때 안 왔으면은 제자리인 거 확신합니다.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한숨만 쉬면서 불평불만을 했었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화의 트리거는 박사님과 작가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실 아직까지 완성시키지 못한 목표들도 많고 시간 관리 부분에서도 스스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만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명언 중 한 가지대로 하루에 0.1%씩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업데이트 했네. 제가 원래 1%에서 0.1%로 낮췄거든요. 이게 자주 네, 우리와 접속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사실 0.1%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때도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공부 챕터 1장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요즘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왠지 또 엄청 긴 글이 될 것 같긴 한데 바쁘신 박사님께서 다 읽어주실지 또 걱정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2. 연구 관련 근황. 1. 논문 공부. 오래돼서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대학원생으로서 제 가장 큰 물결 고민은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님께 이 고민을 털어놨을 때 하루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공부하기를 추천하셨었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엄청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학원생 대부분이라고 할게 그 대부분의 이제 정도가 다르겠지만 아주 많은 친구들이 논문을 쓸 줄 몰라요. 왜 못 쓰냐? 기본적으로 논문을 읽질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편 논문 안 읽는 사람이 제 추정으로는 80%가 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상당히 꽤 괜찮은 학교의 친구가 저한테 어떤 논문을 읽어야 되냐고 물어봤을 정도면은 진짜 그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 친구 우리나라 대학원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저를 만나기 전에 논문도 똑바로 안 읽고 뭐 연구자가 아니라 테크니션 혹은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운영자였죠. 운영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교수님이 뭐 시키면 버튼이나 누르고 그랬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친구. 그래서 박사를 받아도 뭐 내공이 없어요. 별로. 그런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세상 원망하는 거죠. 이 뭐 비단 박사학위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도 똑같습니다. 학부생인데 전공 잘하는 친구 솔직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공통적인 특징, 회사 생활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이제 경제에 빠졌을 때 그 논문 형식 보고서를 하루에 30개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꾸 읽으면 눈이 트이죠, 진짜. 거의 그 일요일 빼놓고는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게 인풋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아웃풋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풋 없는 아웃풋은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 하물며 이제 본인이 이제 대학원생이고 그 논문도 써야 되는데 논문 읽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작년 여름부터 일을 실천해 오면서 힘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며칠 동안 논문 공부에서 멀어진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영어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게을리 살아왔던 인생의 습관들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웬만한 논문은 다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문 자체가 이게 컨텐츠보다는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글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논문이 되게 쉽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원래 논문이란 거는 되게 딱딱한 거예요. 일반 보고서도 그래요. 그냥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으로 따지면은 니콜라스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독일 아저씨가 쓴 디지털 치매, 이 두 개가 비슷한 책인데 거의 내용이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읽히는 정도가 레벨이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니콜라스카가 훨씬 잘 썼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고 비유도 적절하게 섰고, 근데 그 디지털 치매 그 독일 아저씨는 되게 딱딱하거든요, 글이. 니콜라스카는 그 사회과학책을 문학적으로 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익숙해져서 그거랑 똑같아요. 딱딱한 오징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한 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씹어 먹으려면은, 예? 안 그러면 턱이 빠져요, 여러분. 오징어 그렇죠. 너무 딱딱해서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긴 먹어야 되니까. 예?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6개월 동안 볼드체로 굵은 표시로 해줬어요. 그래도 6개월, 그러니까 볼드로 했으니까 그래도 6개월 정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왔고 요즘은 연구 관련 일들 중에서
논문 공부가 제일 쉽고 재밌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 볼드체로. 좋네요. 예. 이제 잘난 척했네요. 그렇죠? 6개월 정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왔고 요즘은 연구 관련 일 중에 논문 공부가 제일 쉽고 재밌게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잘하면은. 이게 아마 5년, 10년, 뭐 20년 돌아봤을 때 어쩌보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을지도 몰라요. 아예 예.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렇죠. 리본이에요, 예. 리본. 아니라 이제 다 조금만 더 읽고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논문 공부 초반에는 하루에 4쪽 정도 되는 양의 학회 논문 위주로 한 편을 겨우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 스스로 진화 볼드로 했어요. 여기 했음을 느낍니다. 하루에 평균 8에서 10쪽 정도의 저널 논문을 공부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 정도 공부를 안 하면 찝찝합니다. 습관 들었네, 습관. 예. 정량적으로 따져보니 필수적인 외부 일정이나 연구실 사정, 세미나 등을 고려할 때 일주일에 40쪽 정도의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60쪽 정도의 논문을 공부하는 것으로 목표를 계속 역량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농담 안 하고 석사하면서 100쪽도 안 읽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은 되게 압축된 거라서 4쪽짜리 하면 25편. 한 달에 한 편 안 읽는 사람도 제가 볼 때 되게 많아요. 그래 놓고 이제 남는 게 없죠. 제가 솔직히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 친구 현실을 제가 얘기해드리면 다 구구절절 공감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석사 간 친구가 한 50%라고 칠게요. 나머지는 학력 컴플렉스 극복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취업 안 돼서.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뭐 취업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경우가 50%예요. 제가 볼 때. 왜 저한테 그렇게 고해성사하는 친구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SS군이 말했잖아요. 6개월 정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왔으니까 된다고.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 또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있는 미주양이 있는데 어저께 제가 그 타임라인에 포스팅 한번 해드렸는데 짧게 그 친구는 이제 그냥 딴 데 보낼 때 마땅히 없으니까 저한테 논문 하루에 한 편을 요약한 걸 보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논문을 맨날 그 프린트로 해와서 집에 와서 요약을 했는데 논문을 놓고 온 거예요. 읽었는 거를. 근데 너무 하다 보니까 논문 내용이 기억이 나서 그 자리에서 요약을 해서 다 보냈대요. 이게 실력이 또 요약을 했으니 잠깐 이 무슨 소리죠? 실력 쌓이는 소리 들리세요? 깜짝 놀랐죠. 네, 무슨 소리인데요? 네. 그렇죠. 실력 쌓이는 소리. 완고한 우리 기억 전략 네. 인출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인출을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장기 기억으로 많이 남으실 거고 실력 쌓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실력 쌓이는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쌓이는 소리는. 두 번째, 되새기기. 박사님과 고 작가님이 팟캐스트 등으로 수없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크게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되새기기라고 이름 붙인 작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이죠. 언제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그날 공부한 논문 내용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논문을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출력하여 연필로 연습장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인출이죠, 인출. 그렇죠. 네. 약 한쪽에서 두 쪽 분량을 내용을 적어내놓고 다시 논문을 훑어보면 내가 빼먹은 내용이나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파란 팩으로 보완해서 적습니다. 이 친구 공부 이제 완전 제대로 하고 있네. 아주 하산해도 되겠어, 이 친구. 예? 확실히 어떤 논문을 공부할 때 그것을 확실히 이해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되새기기 작업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연습장에도 반쪽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다음날 다시 재독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새기기 작업을 했던 지식은 확실히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1번과 2번 내용을 나름 꾸준히 아직도 빼먹고 못하고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고 실천해오면서 1년 전에 비해 제 머릿속에 들은 지식의 양이 굉장히 확장되었다고 느낍니다. 당연하겠죠. 사실 전에는 논문은 안 보고 주어진 시뮬레이션 작업만 하는 그런 연구자가 아닌 테크니션.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네 아까. 대학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전보다 지식량이 방대했다고 느끼는 부분도 같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하렵니다. 제가 우리 영어 교실 우리
고 작가님 나온 특집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반복 숙달이 짱이에요 진짜. 올바르게 막 빽빽 이런 거 말고 의식을 갖고 제대로 전략을 짜서 장기기가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영화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 작가님이 마스터 재밌대서 내가 마스터 막 먼저 몇 번을 봤거든요. 저 마스터 대사 거의 한 50% 외우잖아요. 이게 자꾸 보면 외워진다니까요. 요즘 만나면 뭐 한 세네 번은 무조건 대사가 나와요. 네, 맨날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사가 나오는데 역시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외워야 그다음에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 보면 뭐 그 대사를 막 아주 그냥 상황에 맞게 응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진짜, 코미디언이야. 네, 진짜 제가 봐도 이게 내 몸속 이렇게 이병헌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다니. 진짜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혼자 했으면은 내 그런 감정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거기서 이병헌이 그 사기죠 사기. 근데 저는 사기가 아니라 저는 의도가 뭔지 중요하니까 네. 저는 여러분을 일깨우고 안 움직이는 여러분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비전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거든요. 의도 그 방법은 똑같거든요. 사기랑 비전을 던지는 게. 그러니까 뭐 좋은 종교 지도자나 사이비 교주나 그렇죠. 똑같아요. 네. 교리가 뭐냐의 그렇죠. 차이죠. 어필할 수 있는 능력 비슷한데 이제 어떤 의도로 어떤 교리로 하냐에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그걸 외우니까 그 응용이 되게 많이 돼요. 응용이. 그 마스터를 외워서 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고 그러가면서 대상도 바꾸고 하니까 응용이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딱 한 번에 보고 마스터 보고 와 감동받았다 따라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장면은 다시 보고 또 보고 듣기만도 해보고 또 따라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예요. 저 만날 때 활용해보고 네, 다른 사람 만날 때 해보고, 활용해보고 피드백 보고 얼마나 깔깔깔대나 보고 그쵸? 그래서 엄청 깔깔깔대면 오늘 먹혔는데 하고 뿌듯해하고 안 깔깔대면 눈치 못 챘나? 그러면서 내 기술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아이디어 뽑아내기. 작년 연말에도 지소 교수님과 개인 미팅을 했다가 혹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공부해온 논문 내용을 PPT로 준비해서 교수님 앞에서 요즘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거의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그래서 논문 수준이 무슨 주제로 쓸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스스로 나 자신의 위치가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의 시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답변을 못 드리고 고민 중이라고 했었고 그 때문에 언제까지 공부만 할 것이냐고 크게 혼났습니다. 교수님은 본인의 경험상 딱 3편의 논문만 공부하면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거는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지. 그다음에 이 교수님도 착각의 오류에 빠진 것인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100% 학생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논문 3개 읽고. 예, 아무튼 교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의 다른 부분이 그냥 이거 같아요. 3개 읽고 할 수 있겠죠. 예. 100개 읽었으면 훨씬 훨씬 더 예, 잘했을 겁니다. 아주 예, 잘했을 거예요. 교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의 다른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 후 문득 깨달은 것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말이 기억났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많은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신 박사님하고 메타 분석 얘기했잖아요. 메타 분석이 논문 수가 많을수록 그 확률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좋아져요. 그 논문의 질이 높아집니다. 근데 참고하는 것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계속 그 논문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논문을 쓰려면 많은 논문이 있는 것이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시도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경험이거든요. 다양한 경험은 많은 거를 맛보는 거예요. 논문도 다양하게 맛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많이 보다 보면은 거기에 그 많은 데이터 안에서 일정한 패턴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요즘에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제 끝났겠죠? 저는 이제 뉴스로만 봤는데 WBC에서 우리나라가 완전 졌다면서요. 네덜란드한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거의 뭐 탈락 확정이죠. 지금 이거 아마 이거 방송 나왔을 때 탈락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네덜란드 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생각보다 우승을 많이 못 하거든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그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올스타가 다 안 나왔다고. 그래도 저는 우승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12명을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12명이 아니라
21명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어차피 메이저리그 뛰는 사람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있고. 근데 왜 못하냐? 방금 고 작가님 말씀 듣고 그 생각나는 게 야구는 솔직히 피지컬보다도 작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이런 것도요. 근데 미국에 대한 자료는 누구나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항상 보고 있고 항상 연구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한국 투수 그 기록이 없. 왜냐면 그 기록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도 미국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일본에서 영어하는 사람 많지만 미국에서 일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어 일본에 대한 게요. 오히려 그래서 자국에서 이상한 투수 데리고 나가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승환 처음 갔을 때 오승환이 그 약간 그 한번 멈추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 던질 때. 그 미국 애들이 그 적응을 못하는 거, 뭐 이상한 거, 그 끝에 머리가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 오승환 공에. 뭐 오승환 공이 솔직히 대박 빠른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말이 돌직구지. 뭐 끝이 살아있어봤자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아 근데 그때 데이터 보니까 조금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문득 방금 그 생각이 드는 게 무조건 미국을 탓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데이터가 우리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를 이길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관심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고 그거에 대해 뭐 엄청나게 의미를 두는 것도 시야차가 현격히 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 데이터가 많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많으면 좋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때 준우승인가 했을 때 미국 팀이 거의 올스타였어요. 네. 그때 저희가 미국을 처음 이겼을 때 나온 투수가 22승 투수였어요. 22승인가 23승. 거의 최고죠.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투수에 대해서.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김강현 나오면 김강현 누구야?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뭐 이제 분석을 할 때 네. 당연히 정보를 떠나서 좀 거만한 것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추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논문 3개만 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야구 선수들 그 경기 기록 분석원들이랑 엄청나게 공부하거든요. 그 나올 사람들 그거 일본이 데이터 야구에 진짜 대박이잖아요. 완전 그 데이터로 맞춰서 나오잖아요, 일본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결론은 뭐다? 뭐 이거는 S군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무조건 모든 면에서 좋다. 아니 논문을 많이 보면 거기 쓰는 방법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영어와 독서와 운동. 1번 빅보카 단어 공부. 작년에 박사님께서 빅보카를 만들어내시고 8월 말쯤부터 코어 공부를 시작 12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저는 코어를 순간 나 성경책 있는 줄 알았어. 뭐 빅보카를 만들어내시고 순간 네. 성경책 있는 줄 알았어. 그만큼 경이로운 단어 짱이죠. 네? 언터처블. 네? 저는 왜냐면 구글신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지. 제 힘을 여러분 빅보카는 제 능력이랑은 하등 상관없어. 저는 코디네이터. 저는 이렇게 조율만 한 거지. 그 능력은 순전히 구글신에게서 빌렸어요. 구글신의 은혜를 받아. 네. 네. 그렇지. 구글신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네, 다 알고 있죠. 라는 책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현재 코어를 2번째 다시 공부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어만 한 번 공부했는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이거 확률 게임인데요. 네. 논문을 볼 때도 전보다 너무 편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보냈어요. 잘 이제 이 친구가 빅보카를 진짜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논문이나 보고서 보면 관련된 그 분야의 용어가 어려운 거지. 묘사나 그런 것들이 네. 어려운 게 잘 안 나오거든요. 또 논문은 빅보카가 끝장나는 게 그 구글 그 북스에 그 기술 어휘집들이 되게 많아요. 기술 관련 책들이, 과학 관련 그러니까 책들이. 맞다, 거기가 맞다. 표본이 심지어 더 그런 거여서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그쪽. 왜냐면 구어체로는 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천하무적 나왔다. 네. 천하무적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난 안 해온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사실 전 영어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했대요. 밑줄까지 그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리는데 학부 시절 제 토익 점수는 600점도 안 됐어요. 진짜 무서워할 만하네요. 어이, 나랑 삐가 치는데. 네. 그런 놈이 메타인지가 전혀 안 돼서 친구 따라 해커스 850점 반에 들어가서 메타인지가 안 됐었네. 제자리 성적에만 돈만 날리고 영어를 공부에는 더더욱 안 하게 됐습니다. 아유 진짜 메타인지가 부족했네. 석사 시절에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체계적이도 준비도 하지도 않고 해외여행에 꽂혀서 토플학원만 다니면서 돈만 버리고 수차례 실패를 반복하며 난 어학 능력이 꽝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안 되니 논문도 못 읽고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거기서도 반복적인 자존감만 느끼고 살아온 거지. 킹핀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 벌어졌네요. 네. 네.
그러나 작년 한 해 박사님을 통해 이런 나쁜 생각을 깨고 띄엄띄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천한 결과 코어를 겨우겨우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도 몇 번 더 다녀보고 학원에 스터디도 했지만 책 한 권을 끝까지 완독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러니까 영어 관련 책을 사실 영어 단련 실력 늘린 것보다 한 권에 끝까지 완독했다라는 사실이 더 기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작은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사실 전 누구처럼 빅포카를 2달 만에 완벽하게 외워 인생이 바뀐 사람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암기법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걸렸지만 중간에 암기법도 몇 번씩 바꿔가면서 이거 시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왜 망하냐면은 안 되는 걸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아직도 의지력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뭐 이 친구만의 노하우를 좀 적었네요.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어 표지의 뒷면에 이런 말이 있죠. Slow and steady win the race. 그러니까 꾸준하고 느려도 꾸준하면은 이긴다. 전 코어의 명언 중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 코어를 훑어보니 까먹은 부분도 많아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빼먹은 거 끝까지 거의 완벽하게 외우려고 합니다. 얼른 코어 복습을 마무리하고 어드밴스로 넘어가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독서! 이 독서! 작년에 메일로 말씀드렸듯이 독서는 이제 생활화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잠시 독서를 중단하는 눈물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이제 막 글을 막 예고를 해가면서 쓰네. 그러나 제가 서평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방법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신 패치인이신 이명규님의 과거 포스팅을 보고 이분 약간 그 독서 신이거든요. 이분도 1년에 300권 정도 그렇죠. 꾸준히 읽으셔서 이분이 그 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노오션이라는 게 제일 기획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광고회사인데 거기 국장님이에요, 국장님. 그냥 엄청 뭐라 그럴까 뭐 진짜 뭐 책 벌레가 아니라 막 책 바이러스 막 이러신 분이에요. 진짜 되게 책을 끝까지 봐요. 책 바이러스. 그러니까 벌레는 약해 이분한테 진짜. 그렇죠. 예. 책 독사 막 이런 말 진짜 책 독사. 그냥 책 진짜 미치신 분이거든요. 하루에 약 4-50분의 독서를 하고 난 후 하루 한쪽에 정량적 목표를 독서 노트로 작성. 이분이 그런 거 좋아해요. 원래는 이 독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느낀 점을 손글씨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의 독서 노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되새기기 방법과 많이 유사합니다. 일단 독서를 한 후 샤프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출력해 적어봅니다. 한마디로 읽은 내용을 나름 요약해보는 것입니다. 그 후로 추가적으로 내가 독서 중 줄긋고 메모한 내용들 중심으로 구분을 위해 파란색 볼펜으로 옮겨 적습니다. 이후 비교도 해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메타인지에 큰 도움이 되는 듯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메타인지에 큰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또한 챕터별로 2번씩 읽기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아주 제대로 읽고 있네요, 이 친구. 여러분도 좀 이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들으면서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나도 바뀌는데 그러실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만 해보세요, 진짜. 그럼 여러분도 바뀐다니까요. 다 안 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아직 제 실력이 미비하여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서평 작성이 어려워 이런 방식을 쓰고 있으나 점점 제 문해력, 독해력 등이 발전하여 나중에는 고 작가님이나 이명규 국장님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꼭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이때 생각되는 고 작가님의 명언, 오늘 하루 걷기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걷기, 이게 명언 고 작가님의 하루를 걷자. 운동. 지난 여름 박사님께서 메일로 운동 관련 실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나름 빡세게 턱걸이 팔굽혀펴기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2-3달 동안 실천하긴 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실천도가 떨어졌으며 가래되면서 다시 운동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이없게 갑작스럽게 먼지 알레르기 판정을 받아서 걷기 운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육 운동은 안 해도 출퇴근 시간이 2km는 꾸준히 걸었는데 의사가 웬만하면 야외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눈물.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 세상인데 습관적으로 기침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직도 약 먹으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유, 가엾네요. 이거 들으니까 또. 그렇게 작년 연말까지 다시 운동 측면에서 게으르게 살다가 또 다시 건강이 안 좋아짐을 느끼고 살도 찌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아파트 동사무소 헬스장에 등록해서 새벽 6시 반경에 30분 동안 러닝머신을 뛰시게 되게 열심히 사네 이 친구. 6시 반에 일어나다니. 러닝머신을 뛰게 된 이유는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난 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서 또 러닝머신 뛴 얘기 있어서 했구나. 처음에는 제 역량을 잘 알지 못해 정량적인 목표를 못 세우고 있다가 몇 번 테스트에 4km를 20분 안에 뛰는 것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4km 20분 보자.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닌데 지금은 4km를 뛰는데 약 26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건 그래서 빨리 걷기보다 조금 빨리 뛰는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30분 뛰려면은 아직 게을러질 때가 많아서 현재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헬스장에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이 몇몇 어르신들은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한창 젊은 저인데 그 어르신보다 게으르다는 것이 부끄러워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좀 근데 해주면 그 호르몬 나오는 시간이 달라요. 할아버지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그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 시간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정리.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는 게 따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든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진짜. 아니 큰일 났겠어요. 내가 맥주 마신다고 다 맥주 따라 마실 기세예요 진짜. 예? 이러다가 진짜 세인트 성인 되겠어요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제. 하여튼 저는 이렇게만 해준다면은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에베레스트 산도 무산소로 등장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예? 정리.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박사님께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때까지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서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일상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강연 때 박사님께서는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도 그 기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살려면은. 여러분 저는 되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되려면은 진짜 하루아침에 이게 오진 않아요. 저도 뭐 꾸준히 열심히 살았죠. 근데 최근에 돼서야 제가 불과 1, 2년 전 돼서야 난 진짜 죽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원 없이 살아보고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원 없이 노는 게 아니라 노는 거는 제가 볼 때 원 없이 노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목표라는 게 없으니까 노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 노는 거에 목표라는 게 생기면 그게 일이에요. 안 늘어본 거 아니야? 우리 또 프로 그 놀기 전문가. 저 프로 미드 시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24시 보셨어요? 봤죠. 24시 그 잭바워랑 동선 맞춰서 시간 보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시작하면은 맞아요. 에피소드가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4시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 잭바워는 화장실 언제 가면 근데 그게 1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플레이 시간은 40 몇 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정확해요. 왜냐면 우리가 미드로 다운로드 받아봤으니까 그때 우리가 간식을 먹고 일을 처리하고 다시 5시가 되면 그렇지. 모여갖고 화장실에 가고. 그렇지. 앞에 또 게다가 그래서 저희가 알았어요. 광고할 때 밥 먹고 화장실 다 가는 그리고 거라 잭바워도. 나 그 생각했거든요. 거의 다 한꺼번에 봤거든요. 앞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하이라이트가 기존에 있는 누적이 나오거든요. 이때 다른 걸 다 하시는구나. 아무튼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놀았는데 근데 그거 한다고 뭔가 성취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시즌 하고 이딴 짓은 다시는 하지 말자.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몰아서 보자 이제. 예?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아직도 그 기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스스로 변화를 시켜야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괴로울 때가 많아요. 괴로울 것까지는 없어요. 지금은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며 힘든 시기를 밥 먹듯이 이겨내야 할 듯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좋네요. 볼빛에.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은 원대한 그 비전이잖아요. 근데 방점을 그냥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두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무 완벽하면은 이게 왔을 때 그 데미지가 크거든요.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만족하시면서 계속 가다 보면은 완벽이 가까워지는 거죠. 결국적으로. 요즘 인생공부 페이지를 보면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페이지가 더더욱 확장되고 박사님과 작가님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일처럼 기쁘기도 하면서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포스트잇 서평을 읽거나 변화 성공한 모습을 투구한 사람들의 사연을 읽을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반성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보면서 이야. 네. 완벽한 공부법이 참 이게 괜찮은 책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책 자체를 넘어서 어떤 새로운 좀 독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읽기, 참여하기, 투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바꿔낸 게 좀 제가 뿌듯한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지난 하반기에 저희 성장이 좀 되어서 박사님께 근황을 투구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부끄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메일을 드리게 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도 합니다. 그게 가시적인 성과를 웬만해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집착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임계점이 필요하니까. 예. 생각해보세요. 병아리 태어나는 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밥 짓는 것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그 과정은요. 저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썼는데 완공에도 썼는데 제가 처음에 그 지필 집중 모드 기간에 어떤 게 하루에 뭐 써봤자 하루에 3, 4페이지 썼는데 지금은 한 2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준비가 잘 같이 됐을 때. 근데 그게 늘었던 게 뭐 갑자기 하루에 막 이렇게 막 느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끝내니까 조금 늘고 한 권 끝내니까 조금 늘고 해서 8년이 합쳐지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임계체를 돌파하고 성장하게 무조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신 근황. 예전에 영등포 교보문고에서 열린 박사님 강연을 들으러 갔을 때 박사님에게 임신한 와이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4일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웰컴 투 더 데디스 클럽. 예. 부모님께 제 미니미가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난대요. 그치.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러네요. 그러나 한 아이 아빠가 된 이후로는 정말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어른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가 돼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또 이런 분들 나오거든요. 그런 잘못된 일반화가 어디 있고 독서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막 책 많이 읽고 철학 깨우치신 분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꼰대스러운 말이라 나봐서 키워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말들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더 동감해요. 애를 낳아서 진짜 키워보면은 우리가 머리로 배우지 못했던 것 있잖아요. 진짜 온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 진짜 인생의 전환점은 네. 부모가 됐을 때 진짜로 결혼이 아니라요. 진짜 부모가 되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 인생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 안 바뀐다고 인생이 한 방에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99%가 인생을 못 바꾸는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요. 그만큼 책 1000권 읽어도 안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새로운 그전에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출생을 부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책 읽고 어떻게 살고 있는데 다 부모님이 키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4천만 국민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 99.9%는 부모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0.여기 %야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99.9%의 부모님은 부모가 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안드로 차이라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희한한 경험이에요. 이 생명체라는 걸 내가 접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그렇죠. 희한한 개념이에요. 아이를 키워야 어른이 된다는 말. 여기가 아직 안 읽었구나. 그러면서 박사님께서는 채양을 낳고 회사를 그만두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구셨는지 지금 얼마나 노력해 주셨는지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쌍욕을 다 쳐먹었죠 부모님한테. 아이를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 사실 아직까지는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들이 태어난 후로 제 일상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더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우리 가족이 망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네. 관점의 변화가. 또한 박사님도 이미 다 경험해 주셨겠지만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육아 때문에 제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와이프가 출산 시 몸이 많이 상해서 과다출혈. 아이고,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잠을 충분히 잘 못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부 시간 자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고, 그래서 줄어든 개인 시간 때문에 요즘은 최고 우선순위였던 연구 그리고 영어 공부에만 집중하고 독서 등은 보류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우선순위가 당연하죠. 맨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독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책에 매몰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훨씬 중요한 게 많은데요. 맞아요. 이때가 진짜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맞아요. 다시 재설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와이프도 회복해가고 있고 아들도 쑥쑥 자라고 있어 점점 나아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존재 자체가 축복으로
되기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는 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네. 귀엽다. 근데 고 작가님 이제 선배지만 그 양육하신 엄마 아빠도 많이 듣고 있는데 나이가 올라가면은 난이도가 점점 낮아져요. 맞아요. 왜냐면 애도 이제 학교도 가고 그러기 좀 때문에 더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최고 높을 때가 당연히 애를 태어나 처음이에요, 처음에 한 3개월, 음. 그다음에 이제 1년 정도가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힘든 게 이제 사춘기 때예요, 애들이. 그래서 부모의 그 행복들을 조사해 보면 최절대가 이제 딱 애 낳고 나서 1년 이내가 최악으로 이게 행복도가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회복이 되다가 언제 다시 추락하냐? 사춘기. 때. 왜냐 그때 또 그 부모가 갱년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갱년기와 사춘기가 만나면 빅뱅.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고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춘기는 대비가 되잖아요. 솔직히 부모가 얼마나 대화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내가 인내 자제력을 키웠고 솔직히 부모가 자제력도 없고 대화 능력도 없으면 아이들한테 소리만 지르게 되는 그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시작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사춘기 때는 이렇게 뭐 호르몬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당연한 건데 그걸 당연한 걸 알고 하면은 덜 화내게 되는데 그걸 마치 아이가 자제력이 없는 것처럼 막 다그치기 시작하면은 애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근데 그거는 신 박사님이 워낙 그런 스킬을 네. 좋은 스킬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이 신생 같은 경우 뭘 몰라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지만 대신 얘가 무슨 의사 표현을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 되면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리딩을 한다는 거에 생각 못 하시는 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부모가 어떤 상황이냐면 갱년기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도 또 호르몬 때문에 되게 힘든 그렇죠. 상황인데 이게 충돌이 되면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때 실제로 통계상으로 집안이 파탄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저도 이제 사춘기에 직접 맞닥뜨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큰 틀에서는 그 어렸을 때 그거만 좀 지나가면 또 애들이 말하고 시작하면 정말 그러니까 좋아집니다. 엄마 아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렇죠. 알고 중요하죠.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진짜, 진짜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애가 화난 게 아니라 네. 사춘기가 왔구나 그 인지만 해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스티븐 코비 그 책이 보면 그 저는 오디오북으로 다 들었지만 명장면 있잖아요. 그 프레임의 설정. 사춘기가 알면 들 짜증 날 거란 말이에요. 그 명장면 설정. 어떤 애 아빠가 전철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막 뉴욕 전철에서 막 떠들고 놀고 막 의자에 올라가서 막 점프하고 소리 질러 그런 거.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미국은 할아버지가 아니 애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애들이 너무 뛰어놀고 있는데 왜 그 부모가 돼서 애들 컨트롤 안 하냐고. 그냥 그 아빠 죄송합니다. 엄마 장례식 애기 엄마가 지금 방금 죽어갖고 장례식 방금 마치려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 할아버지 거기다 되게 한마디도 나무라지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상황을 알았으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지 미안하다고 하고 분명히 싸움을 하려고 나온 상황인데 상황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을 알기만 해도 그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핵심이 뭐냐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신뢰가 형성이 되나?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젊었을 때 미리 부모 공부 한 번씩 읽어보면 다 좋은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육아부터 그렇죠. 야육까지 어떻게 쫙 될 건가. 예, 맞아요. 예, 그거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부모 공부라는 명저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부모 공부라고. 명저예요, 명저. 예, 누군가 썼습니다. 누군가 핑크색인데 되게 좋아요. 아무튼 아무튼 저는 이래저래 달라진 일상 속에서 노력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글은 1월 초에 새 인사 겸 했던 글인데 작성하고 중단되고 이제서야 다시 겨우 완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친구가 블로그로도 보내줬어요. 제가 한번 포스팅해드려야겠다. 앞으로 다시 이와 같은 근황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서점 투어 등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빠 됐다니까 더 마음에 응원해 드리고 싶네요. 진짜. 최근에 박사님 포스팅에서 성장한 멘티를 대본이 박사님과 인연을 끈을 유지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진행하실 프로젝트 모든 성공을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성공적으로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빵 올림 끝. 훌륭하네요. 우리의 모토 있잖아요. 항상 S 클래스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여러분을 일깨우는 거. 시덥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구구절절한 도전이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파장을 던져서 그게 자꾸 퍼져나가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이렇게 목표인데 SS군도 이렇게 적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진짜 지금 애가 지금 깐난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고전분투하면서 해내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진짜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싶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우리 SS군도 한 번에 안 바뀌었거든요. 자꾸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자고 해서 스위치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자꾸 시도하면 바뀌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